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NLP 전제 조건 응용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1번에 저항은 상담자가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또 뭐 영업을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저항, 거절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저항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저항을 받으면은 사람들은 끝났다 이제 저항 끝이 아닙니다. 저항은 민감성을 발휘하고 융통성을 더 발휘하라는 긍정의 시도입니다. 원래 어떤 상담에 있어서 저항은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영업에 있어서 거절도 있으면 안 돼요. 원래 의사소통 대화에 있어서도 거절이나 저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저항이나 거절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민감성이 부족하고 융통성이 부족했어. 내가 너무 내 스타일을 고집을 했구나. 상대방의 스타일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잘 몰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영업을 온다면은 난 좋은 제품을 좋은 서비스를 소개를 했는데 고객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좋은 뜻인데 그러면 이거는 고객한테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과도하게 내 제품만 소개를 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진정 원하는 니즈가 뭔지, 욕구가 뭔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고객에게 맞는 방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문제의 식으로 된다. 또 우리가 이제 뭐 부모인 경우 자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거부하고 자기 방해만 들어간다든지 뭐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부모가 부모의 방식대로 너무 가르치려고 하거나 통계하려고 하거나 자 부모가 막 이끌려고 할 때 자녀가 이제 반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반항 저항 뭐냐면 엄마 아빠의 방식을 저한테 고집하고 있으니까 저를 더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 방식을 좀 이해를 하고 제 방식대로 제대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는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의도로 뭐 치료를 하고 상담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내담자는 거부를 하죠. 난 당신하고 상담 안 할래요? 치료 안 받을래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만큼 공감대가 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담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거나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 그 어떤 마음의 문제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그 고통을 상담자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너무 상담자 위주로 이끌리고 있거나 상담자 방식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거나 여기서 이제 저항이 일어난다. 우리 인생에도 이제 뭐 그런 거절 저항 같은 것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좋은 의도로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다 뭐냐면은 지금 이대로 방식은 옳지 못하다. 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식을 새로 점검을 하고 자, 제대로 된 방식대로 새로 수정을 하세요. 융통성 있게 접근 방식을 바꾸세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12번입니다. 개방된 감각적 채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개방된 감각적 채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소리만 대화가 아니잖아요. 저번에 제가 들을 청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귀로 듣는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또는 피부 빛깔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했죠. 자세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리도 있잖아요. 뭐 목소리 톤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말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 내용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피부 빛깔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이 사람이 빠르게 이야기하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하는지 낮은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높은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이 목소리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감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내용은 단지 7%만 영향을 주고요.
목소리, 음성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음성의 변화가 38%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신체 언어, 자세나 호흡이나 몸 동작이나 표정, 눈빛 이런 신체 변화가 55%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93%는 비언어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때는 93%의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민감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감지를 하지 못하는 이 둔감성도 무지도 죄다. 실제 이제 이 둔감함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면요.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해일이 일었어요. 그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엄청난 해일이 일었는데 그 해일에 한 2,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2,000명. 해수욕을 하다가 해일이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 해수욕을 하고 있다가 막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근데 그 해일로 인해서 들쥐가 죽었다, 다람쥐가 죽었다, 뭐 참치가 죽었다, 이렇게 야생동물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게 뭐가 의미할까요? 야생동물들은 이미 해일을 미리 1시간 전에 다 감지를 하고 다 산으로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지한 인간이 해일을 못 샀다는 거지. 민감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막 헤엄치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 둔감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둔감하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걸 반복하고, 또 인간관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일을 잘못된 쪽으로 그러진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대로 되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잘 살펴야 되고요. 그게 맞게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방된 감각적 채널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자, 13번. 자, 사람의 의사와 소통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일어난다. 이걸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는 피부로 느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의 어떤 정보, 이걸 이제 의식이라고 한다면, 뭐 실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정보 내용이겠죠. 정보 내용은 의식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의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하고, 또 어떤 사람 피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의식이 아니잖아요. 자, 어떤 장소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좀 편안한 장소도 있지만은 어떤 장소는 나도 모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장소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느껴보시죠? 이거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무의식. 근데 이 무의식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편안함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어떨 때 불편함을 주고 어떨 때 편안함을 주는지를 다 안다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30년 전에 미제 사건, 그 우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이춘재라는 이제 본인이 자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라포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제 사건으로 숨겨져 있었던 이 사건에 입을 열게 만들고 그 10가지 사건 외에 나는 5가지를 더 살인을 했고, 또 그게 10가지 이상의 더 성추행 강간 살인을 했고, 강간 이런 사건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입을 열게 한 그 힘은 뭘까? 이거는 바로 무의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힘이거든요.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편안함을 주고 공감대를 만들고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영어, 여러분들 교육, 자, 많은 부분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말을 하게 만들고 친해지게 만들고 또 설득시키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사람이 또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라포, 따라서 라포.
예, 라포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 라포는 바로 이제 무의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일부인데요. 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동질성, 공통점의 그 리더라는 얘기죠. 신체적인 패턴도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자세, 같은 호흡, 같은 제스처, 같은 목소리 톤, 같은 억양, 같은 말하는 속도, 이렇게 이제 비슷한 게 많아질수록 더 편안함을 많이 느끼더라는 얘기죠. 근데 비슷한 게 줄어들잖아요. 비슷한 게 줄어들수록 불편해지더라.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거? 동질성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차이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동질성. 바로 그거죠. 네. 그런 점에서 뭔가가 깨어져 있다는 것, 뭔가 저항이나 거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동질성을 많이 만들지 못했구나. 공통점을 많이 만들지 못했구나. 믿음 지대가 깨어져 있구나. 라포가 깨어져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라포는 꼭 10년, 20년 오랫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야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 만나도 가능해요. 자, 1분, 2분만 해도 가능하고요. 네. 10분만 해도 가능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 라포를 형성하는데 달인들이더라. 저는 솔직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오늘도 처음 만나는 어떤 분이 공감했지만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라포를 잘 하니까. 자,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좀 느껴지죠. 처음과 오래된 사람의 차이를 그다지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시작.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가능할까요? 자,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있어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최선의 선택. 자, 제가 게임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는 게임이라는 행동을 시작하게 되고 더 반복하다 보면은 게임이라는 중독에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게임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컴퓨터도 있지만 휴대폰도 있고 또 영어 교재도 있고 수학 책도 있고 TV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택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굳이 게임에 빠질까요? 아니면 TV를 볼까요? 영어를 공부할까요? 수학 공부를 할까? 어떤 쪽일까요?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굳이 게임 중독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과거랑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당신은 왜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이거 언제 고칠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 게임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잖아요. 그러면 굳이 게임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담배를 끊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담배 외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6단계 있는 관절 바꾸기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담배를 피우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요. 담배를 피우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편안하고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담배 피는 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할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자, 아침에 모닝커피를 타서 자,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혼자만의 생각에 잠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침 인사를 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마음이 편안해요. 자, 그러면 담배 피는 거 외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떻게 가장 좋을까요?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하거나 또 모닝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걸 또 이야기하겠죠.
이게 대체적인 행동들이 많아질수록 담배 필 확률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난다. 그래서 어떤 그 잘못된 행동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행동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모든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하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한테 체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행동을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행동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선택의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15번이 바로 그거네요. 자, 사람은 행동이 아니다. 시작. 사람은 행동이 아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되 행동을 변화시켜라. 시작. 사람을 받아들이되 행동을 변화시켜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예,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은 그 사람은 선택의 범위가 좁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행동을 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선택의 범위가 넓은 융통성이 있는 상황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보다 더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사람을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어.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너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분법적인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네, 그렇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모든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 인간 쓸모가 있다. 시작. 모든 행동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간은 쓸모가 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는 걸 배웠을까? 시작.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배웠을까? 자,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개팍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쓸모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자, 이른바 도둑질을 한번 생각해요. 도둑질 자체는 안 좋은 행동이죠.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은 이 범죄자로 몰아붙이잖아요. 사악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데 네? 대출도 안 되지. 은행에 저금한 돈도 없지.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암담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집에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돈을 훔쳤어요. 그럼 그 돈을 훔친 것은 사악한 행동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엄마의 병원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훔친 것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있는 행동이죠. 자, 그 행동 자체만 보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자, 엄마 병원비를 마련하는 그 상황에서 쓸모가 있는 행동이었다, 이 말. 아까 이제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5분 휴식을 준 거예요, 5분 휴식. 그래서 모든 사람이 5분 동안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한 20명의 모든 중대원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나만 담배를 안 피우면 왕따가 될 것 같아.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분위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실제 남자는 그렇게 해서 담배 피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담배 피운 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담배 피우는 건 안 좋은 행동이지만은 그 군대에서 5분 휴식하는 동안에 담배를 피는 것은 쓸모가 있었어요? 쓸모가 없었어요? 쓸모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담배 피는 것을 멈추려면은 그 담배를 피는 상황에서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존중하면서 담배를 끊길끔 도와줘야죠. 네. 제 말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강의 마치고 질문하세요. 이거 말고도 또 전체적으로 또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이제 이거는 우리 센터 선생님들 교육용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LLP 듣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보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우주선은 98%의 시간을 궤도 밖에서 지낸다. 진행의 조정이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우주선이 98%나 궤도 밖에서 비행을 하는데 문제는 우주선이 이탈을 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98%나 궤도 밖을 비행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것 같아. 자,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에서 우주선이 이탈했어요. 계속 알려주는 거,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또 나가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실제 이제 비행기도 같은 걸입니다. 우리 기포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김해 공항까지 날아가는데 비행기도 거의 한 87% 정도가 비행 경로를 이탈돼서 비행을 한대요. 근데 김해 비행장까지 날아간다는 거죠. 그 비행에 바로 이제 피드백,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이루기를 원해요. 어떤 걸 이루기를 원해요. 저 또한 어떤 걸 이루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나가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궤도 밖을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것처럼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죠. 제대로 되는 것은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뭔가? 피드백을 받아가는 거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 힘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민감성이 없으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둔감한 것도 죄다. 제대로 되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안 되네? 그러면 그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궤도를 이탈해 있을 뿐이죠. 궤도를 이탈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빠르게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옵션을 갖고 크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건 앞서 제가 융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옵션이 많은 사람,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의 범위가 넓은 사람, 즉 융통성이 넓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유리하다. 자, 이런 거죠. 나랑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기질이 다른 사람, 또 나이를 볼 때는 비슷한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나이가 더 어린 사람, 직업적으로 보면 같은 직업, 다른 직업, 이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이 NLP의 목적은 뭐냐면요, 바로 융통성을 키우는 겁니다.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NLP에서 가장 경계한 게 뭐냐면요, 바로 고집불통. 따라서 고집불통. 아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있잖아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나중에 다시 우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내 지도만 옳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도가 옳다는 거. 즉 다시 말하면 내 생각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도 옳은 게 있지만 상대방도 옳은 게 있네. 그럼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할까요? 아니면 내가 옳은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도 옳은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자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객관적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란 전체라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선택의 범위가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의사소통을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 만나는 직종이 있다면 항상 많은 사람들과 그 어떤 융통성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자, 나랑 잘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아주 맞지 않는 사람,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 사람 맞지 않는 게 포기해야지라기보다는 이 사람하고도 어떻게 내가 소통할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소통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소통할까? 자,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갈등을 갖고 오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이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갈등이 있다면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옵션, 즉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아주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관계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질 것이고 선생님이 훨씬 더 포용력이 있거나 이해심이 있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괜찮은 인간형으로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관계의 갈등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옵션, 선택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것보다 낫다. 윤리적인 NLP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나 그들을 위해 선택하지 않는다. 자, 하나의 선택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중독을 이겁니다. 중독. 자, 우리가 담배를 본다면 나는 담배 피는 걸 잘해요. 담배 피는 것만 잘한다면은 그 반대를 못 하잖아요. 난 담배 피는 걸 잘해요. 반대로 난 담배 안 피는 것도 잘해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 피는 것도 잘하고 담배 안 피는 것도 잘한다면 이 사람이 이미 담배 꼴초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발표 불안증을 본다면 나는 발표할 때 긴장되는 것도 잘해요. 나는 발표할 때 편안하게 말하는 것도 잘해요. 두 가지를 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는 것도 잘하고 긴장하지 않는 것도 잘해. 그럼 이미 불안증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잘해요.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도 잘해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이야기 듣는 것만 잘해버리면 경청은 잘하겠지만 말을 못하니까 소통에 문제가 될 거예요. 네, 듣는 것도 잘하고 말하는 것도 잘해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주고받는 걸 잘하기 때문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거라. 그래서 어떤 하나보다는 두 가지 이상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윤리적인 NLP의 목적인데요. NLP는 이게 옳아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면서 당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의 선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이렇게 선택권이 많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유리한 범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깨우쳐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NLP는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뭐 불교적인 거 아니에요? 종교와 관계가 없나요? 이렇게 묻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뭐 목사님이 배워도 좋고 이제 목회 NLP도 좋고요. 뭐 수녀님, 뭐 선임 다 좋죠. 왜? 선택의 범위를 다 넓혀줍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게 있다면 제가 중간중간 질문 받으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